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차기 핵심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놓자 증권가가 원전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죠. 주민부동산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서청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과제를 꿰뚫는 키워드는 경제 안보였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로 축약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져온 경제 주도권을 기업과 일본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이외에도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말했는데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G5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 청년, 지방균형 발전 등 내용도 담았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의 국정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선 핵심 정책과 신산업 육성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원전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꼽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수출 산업화 등 생태계 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에너토크, 서진기전 등 원전주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사업을,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는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업체로 아라에미리츠 원자력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상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발표가 해당 산업의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도 장기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과 UAM 관련주의 수혜도 기대됩니다.
차기 정부는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와 UAM을 2025년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건설주도 긍정적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잇따른 건설 사고로 대선 직후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지만 이미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된 가운데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차기 정부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 추진과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부동산 정상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스마트팜 관련주, 방산 바이오S 관련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죠.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등 크게 4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한 건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국정과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과제는 총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과제가 시급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부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된 겁니다. 오늘 인수위 발표에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 등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주택 공급 사업 속도를 올리고 사전 청약은 확대 실시한다는 보관입니다. 어제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잖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좀 떠오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 심교원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 플랜을 통해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는 무리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면서 즉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나 세제 관련 내용들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말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3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주거복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주거복지 지원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먼저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현실화한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비 지원과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폐지가 될 것으로 보였던 임대차 3법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시장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어떤 로드맵이 제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85포인트로 작년 대비 4.8%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전기와 가스, 수도 가격 오름폭도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증대로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대의 횡령 사건에도 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감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며 내부 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집중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에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내부 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무려 11차례나 검사를 했지만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터지고 첫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경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긴급 수시 검사에 나서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금감원도 이번 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에 들어가면 수십여 명이 금감원에 상주하며 기관 전체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고 보유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발표하고 제3자 지정 콜옵션 전환사채를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과거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공시에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부채 등에 차감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제작성이 원칙인데 실무 관행과 발행 시점을 고려해 단기나 단기 이후 반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이번 지침에서 콜옵션 전환사채에 대해선 유상과 무상과 같은 발행 조건, 평가 손익 등 주석을 달아 공시토록 했습니다. LG그룹 계열사인 LGCNS가 기업 공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예상 몸값만 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LG그룹의 정보기술 서비스 공급업체인 LGCNS가 기업 공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일 LGCNS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설립된 LG CNS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업무를 펼쳐왔고 최근엔 DX, 스마트 물류 등으로 핵심 사업군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LG CNS의 매출액은 4조 1,431억 원, 영업이익은 3,286억 원으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년 연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IB 업계에선 LG CNS의 예상 기업 가치로 7조 원 이상을 전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G CNS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전망이며 이번 상장으로 지난 2020년 LG CNS에 투자해 지분 35%를 확보한 맥쿼리 PE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장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사이일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해 LG그룹으로부터 독립한 LX그룹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LX그룹은 지난해 5월 지주회사 LX홀딩스 창립과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LX그룹은 자산 규모와 실적 모두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LX그룹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 원으로 재계 40위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물류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LX그룹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한국유리공업을 인수한 데 이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포승그린파워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최근엔 반도체 기업의 인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동통신 3사가 28GHz 5G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당장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건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통신 3사의 28GHz 5G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이 기준치를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기지국 이행률은 11.2%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인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 5천 개. 하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총 5,059개에 불과한 겁니다. 게다가 인정된 기지국 가운데 4,578개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라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통신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구축 기지국과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을 합해 2,007개입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총 84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 SK텔레콤, KT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 있는 28GHz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28GHz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망 구축률도 3.5GHz 대비 미흡했다며 28GHz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해외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며 관광업계도 활기를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항공, 호텔, 여행, 면세점 등 우리 관광업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 2020년 관광업체 수는 전년 대비 1,310개가 줄었고 종사자 수는 30.7%, 총 매출액은 6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 생산지수 역시 2019년 12월 111에서 2020년 2월 87.7로 곤두박질 친 이후 80에서 90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광업계도 일상회복 준비에 한창이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있는 상황. 문제는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속도가 외국보다 느리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제한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주요 관광 국가는 리오프닝으로 급증하고 있는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관광산업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은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 이전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한국에 들어오려면 1인당 $200에 달하는 PCR 검사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의 무격리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항공과 호텔, 여행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조치 완화와 회복 시점까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CR 음성 확인 폐지와 함께 비자 발급 정상화,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고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 위원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 규제를 완화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 전략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조주환 사장과 임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놓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리인벤트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소통의 어려움, 보고를 위한 보고, 느린 실행력 등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LG전자 경영진들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8개 핵심 가치를 선정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11가지 리인벤트 LG전자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조 사장은 온라인 미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강력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라며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민첩하고 즐거운 LG전자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삼양식품이 경남 밀양시의 수출 전진기지인 신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삼양식품이 공장을 설립한 것은 원주 공장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된 밀양 공장은 연면적 7303제곱미터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수출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밀양 공장은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 공장을 통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으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2016년 930억 원에서 2021년 3,886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스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조금 더 거세지면서 현재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순간 풍속 70km, 산간은 무려 9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55km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까지 매우 건조한 상황인데요. 큰 화재가 예상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후에 중서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고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2도, 춘천 6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낮 동안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강릉 29도, 속초 28도로 예년 기온을 8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는 서늘하게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와 전주 26도, 대구는 27도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